23년 3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6조 원이니까 그러면 대략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과도한 불안도 안 되지만 과도한 위험 추구도 안 됩니다. 과도하게 위험을 인식해버리면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위기설이라는 주제가 이 2024년 4월에 툭 던져졌고 4월 위기 정말 오는가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위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질문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가는 영상은 어쩌면 4월 위기설에 대한 저의 판단,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금융위기 올 것인가 라는 그 판단이 어쩌면 그 정보를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일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 영상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3년 7월이었던가요? 여름쯤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께 드렸던 메시지가 그 영상도 아직 있겠지만 새마을금고 부실 맞다. 위험한 거 맞다. 그러나 그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니까 과도하게 위험을 인지하시면 애써 저축했던 확정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었죠. 그때 정말 많은 뱅크런이 일어났었고 확정이자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대규모 인출이 일어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다시 되돌이켜보면 굳이 확정이자까지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굳이 인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게 약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그런 관점에서 4월 위기가 어떤 형태로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에 저축을 한 상태인데 이거 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의사결정에까지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을 먼저 진단할 텐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이상 쌓였습니다. 연체율도 2.7%로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근데 이렇게 쌓이게 된 배경, 부동산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의 입장은 왜 그런 것일까? 제가 누차 보여드렸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심각해요. 지산의 경우에도 공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후에 분양 완료되면 이거 대출 갚을게 하면서 빌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잔액이 쌓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일부 상업용 부동산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바로 주거용 부동산이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였었고 결국 이 대출을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 분양이 돼야 갚는 것인데 분양이 안 되니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소 조정되고 있었는데 23년 끝자락부터 다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추가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이렇게 쌓였고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연체가 되고 있으니 좀 불안한 금융부실이 전이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을 야기할 그 주체는 건설업계예요. 그죠? 건설사들이 부실하면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이 대출을 의존했던 금융기관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리를 첫 번째 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PF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그 약한 고리에서도 특히 건설사들이 지금 하루에 1.5개 이상 도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금융부실이 전이되고 있다. 그럼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지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을 보고요. 그 다음 부채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도 보시는 것처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취약 기업, 그러니까 취약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서 과다부채 기업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봤던 것보다 23년 끝자락으로 오면서 부실한 건설사들,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건설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으로 이어지고 일부 도산으로 이어진 건설사들이 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금융 부실을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위험한 건설사들이 부실하면 이게 금융부실이 어떻게 전이되고 전이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에 금융위기로까지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4월 위기 온다 라고 주장하긴 쉬워요. 왜냐면 건설사 쓰러질 것 같고 정말 부실한 건설사 많아지고 부채 비율 심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융사의 연체율이 또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고 대출 잔액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여주면 마치 금융위기 정말 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1단계는 건설사 부실이고요, 2단계는 금융부실인데 그게 우리 한국 경제의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갈 것이냐,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 2단계에 해당되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융부실 부분을 어떤 금융사들이 부실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보시면 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PF 사업장이 있죠. 여러 개, 한 6가지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중위험 사업장도 있겠습니다. 근데 고위험 사업장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고위험 사업장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고위험 사업장의 시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위험이나 저위험의 사업장의 시공사 역할을 했던 건설사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 내려지진 않아요. 고위험 사업장이 있고 그곳에 시공사 역할을 했던 건설사들이 위험한 시공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위험한 건설사들이 결국 PF 대출을 의존했잖아요. 그 의존한 금융기관을 나열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에 익스포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사를 한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사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자본 대비 PF 대출 잔액 그 비율을 보시면 은행의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평가는 안 내려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본 대비 PF 대출 잔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이쪽의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평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자본 대비 PF 연체액을, 왜냐하면 대출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액이 중요해요. 대출 잔액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대출 잔액은 136조 원 정도가 되는데 136조 원이 다 부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6조 원이 부실로 이어지면 우리 한국 경제 금융위기 오는 거 맞아요. 4월 위기 오는 거 맞아요. 근데 136조 원 중에 얼마만큼이 제때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느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때를 계속 놓치는 연체액이 몇 퍼센트 되느냐, 2.7%라는 거예요. 2.7%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136조 원이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대략 3%가 안 되는 비중, 대략 따지면 이게 전체 100조 중에 3%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조잖아요. 굳이 따지면 3, 4조 정도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연체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체되고 있는 3, 4조가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연체되고 있는데 그 연체된다고 해서 다 금융사 입장에서 빚을 못 갚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체가 다 못 갚는 게 아니라 연체가 3달 연속 연체되면 그걸 이제 부실채권에 보통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 부실채권이면 갚지 못할 빚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역시 136조 중에 3%가 안 되는 비중이지만 3%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그 3% 정도가 연체되고 있는데 그 3%가 다 못 갚는 빚이 아니라 부실채권 비율은 그거보다 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자본 대비 PF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증권사나 저축은행, 또 여전사, 상호금융 이 정도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안한 게 아니라 증권, 저축, 여전, 상호금융 이 금융권이 불안하다. 그러면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6조 원에서 전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금융권이 쥐고 있는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불안한 것이고, 그 전체가 또 다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일부 연체액, 그 연체액이 또 다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3번 연속, 3달 연속 연체하고 있는 부실채권이 불안한 거죠. 실제 금융부실 우려 상황에 놓인 그 금융사를 분석해 보면 2022년 기준이 여기 왼쪽에 있고요. 23년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로축이 좀 달라요.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 합계 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22년에서 23년 동안 924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 중에서도 연체액이 757억 원에서 1961억 원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심각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SBI 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이런 은행들을 저축은행들을 좀 나열해 보면 23년 12월을 22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정말 2배 이상 늘어난, 2배 이상 늘어난, 혹은 2배가량 늘어난 그런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근데 불안한데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올 것인가를 또 진단해야 돼요. 건설사, 불안한 건설사들 많아요. 건설사 중에 모든 건설사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주로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되는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죠. 이들은 다른 그 계열사들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자금을 메꿀 수 있는, 계열사들이 채권을 사주는 그런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서 전체가 쓰러지기보다는 그런 계열사 체계가 있지 않은 중견 이하의, 그러니까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계속 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건설사의 도산이 있고 그게 금융부실을 가져오는데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특히 증권,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이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불안한 건설사에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제공해준 이금융권, 1금융권의 경우에는 대기업들한테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구조고요. 이금융권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권의 불안이다라고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부실이 그 다음 단계, 3번째 단계죠. 금융부실이 있어요. 전체의 부실이 아니라 이금융권의 부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할 것인가? 시스템적 마비가 걸릴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마비가 걸려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마치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처럼 그런 경제위기로까지 올 것인가를 진단을 해야 돼. 3번째 경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근거는 많아요. 불안한 건설사 많고 불안한 금융사 많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인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의 기여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금융불안 여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를 보시면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4분기 135.6조 원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폭이 23년 들어서 늘어나는 정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죠. 이걸 기억하십니까? 23년 3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6조 원이니까 그러면 대략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폭이 과거와는 달리 좀 둔화됐다.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됐다. 이런 것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좀 정리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우리는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불안도 안 되지만 과도한 위험 추구도 안 됩니다. 과도하게 위험을 인식해버리면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안도감도 아니에요.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번져서 내가 저축했던 저축액을 회수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확정된 그 이자를 받지 못할 만큼 급하게 회수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과정이에요. 금융위기로까지 간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진단할 것인가 아닌가는 정말 의사결정의 천지차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불안 여부를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표가 금융불안지수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77%로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 값이 2020년 팬데믹 때 25.4%로 상승하면서 위험 단계에 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다시 24.1로 또 치솟아서 위험 단계에 진입했어요. 지금은 위험 단계에서는 지나서 조금은 안도를 할, 어쩌면 그 위험한 수준, 극단적으로 위험했던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23년 7월 정도 그 새마을금고 사태 있었을 때, 그때가 또 이 값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위기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축했던 저축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도한 불안은 갖지 마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주의 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불안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극도의 불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여러 잣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값이 80.9를 찍었고요. 장기 평균 수준이 37.7입니다. 근데 21년, 22년 정도가 되면서 레고랜드 사태 있을 때, 그 금리 급격히 치솟을 때, 불안할 때, 또 이게 56.8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값이 취약성 지수가 이게 충분히 회복력이 있느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값이 많이 떨어져서 장기 평균선을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 있고 대응할 만한 여건에 놓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불안이 더 고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23년에 금융불안의 고점을 나름 찍고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안정화되고, 지금도 불안한 거 맞지만 불안한 정도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입니다. 또 저의 분석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에까지는 한국은행의 분석이에요. 저의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 스프레드를 봐야 돼요.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면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가 통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는 뭐냐면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값이에요. 근데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리고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어떤 문제가 여기냐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채권을 아무리 발행해도 국고채 금리가 너무나 싸니까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매수해주는 개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굉장한 긴장감이 불겠죠.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시중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간의 차이값이 현저히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금융부실로 진단하기보다는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확산을 걱정할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불안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만큼의 거시경제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시장금리와 신용 스프레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장단기 금리 차예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고채 20년 기준과 국고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약 1분기까지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 이 스프레드, 금리 차가 마이너스죠. 이 구간에는 더 불안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23년 중반 이후로 일시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지만 특히 24년 이래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도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장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만큼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 내려집니다. 최근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서 작년에 진단을 해드렸었고 그때도 굉장히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 진단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율을 볼게요. 23년 말 연체율이 22년 말과 비교하면
3.59%에서 5.07%로 급등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사로는 이것만 딱 비교를 해요. 그러나 23년 6월 반기 기준으로 보면 연체율이 급등하다가 23년 6월부터는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23년 상반기였던 거예요. 상반기 이후로 사실은 23년 말부터 조정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그리고 MCI 대부죠. 중앙회 손자회사.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연체 채권을 매각했고요. 채무를 조정해서 연체율이 23년 6월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 이게 팩트라는 거죠. 팩트를 명확하게 보시고요. 일부 기사들을 보면 좀 위기를 조장하려고 위기가 와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느라고 22년 말과 23년 말만 비교하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급등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순자본 비율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본 비율도 22년 말, 23년 6월 그리고 23년 말 쭉 비교해 보면 순자본 비율이 최소 규제 비율이죠. 4%. 4% 이상을 초과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자본 비율이 22년 말에 비해서도 개선된 거고요. 완만하게. 근데 22년 6월까지는 순자본 비율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3년 6월까지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니까 가장 새마을금고가 불안했었던 구간이 23년 상반기였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볼게요. 22년 당기순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1조 5,500억 원. 그리고 23년 당기순이익이 86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팩트를 정확하게 구분해보면 2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이익이 1,200억 원가량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236억 원 더하기 8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플러스 865억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2년과 23년의 당기순이익만 비교하면서 연체율은 연체율대로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문제고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새마을금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다. 새마을금고 투자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구간이니까 굳이 과도한 위험을 인식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량 인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23년 하반기 연체 관리 강화에 들어섰고요. 그때 순이익으로 전환한 겁니다.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또 24년 7월에 대량의 인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예수금이 8월부터 다시 순증으로 전환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쓰러지는 게 아니네.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저축해도 되겠네. 덕분에 더 높은 금리의 저축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네. 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도 너무 무분별한 그 회수가 있었기 때문에, 뱅크런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다른 이금융권에 비하면 새마을금고가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상정해서 순증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유입 흐름이 역시 순유입 흐름이 지속됐고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제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실적 분석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거기서 23년 상반기 연체율이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서 상반기 손실이 일어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반기 수익 전환됐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인가? 상반기라는 23년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손실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한 가지. 또 연체율 문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금고는 7% 정도 되죠. 그러면 이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은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결론도 한 가지 나오고요. 또 의견을 또 몇 가지 드린다면 고위험 대규모 대출 중단을 하면서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부실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물론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서 어쩌면 이 대출을 추가적으로 안 받아요. 위험 관리에 나서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더 남을까요? 부실채권 성격의 연체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조금 더 맴도는 거, 이게 뭘까요? 통상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런 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대출 잔액 중에서 연체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만 더 많이 남아있는 현상이지, 기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추가적으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한 반에 5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등생이 20명, 평균 성적을 밑도는 아이들이 30명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등생이 전학 가는 거예요.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평균 성적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이 전체 성적이 하나씩 조금씩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우등생들이 이제 돈 갚고 떠나면서 이제 더 좋은 학교로 갈래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평균 성적이 떨어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은행하고 금고는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연체의 질이 다릅니다. 연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연체의 질이 다른데, 은행과 금고는 선순위 PF 대출이에요. 후순위 PF 대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는 중후순위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같은 연체율도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같은 연체액도 질적으로 다르다. 선순위예요. 그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평가해 드리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적어왔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전반적인 건전성, 유동성 상황 어떻냐,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 내려지고요.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위험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최근 새마을금고의 수신 동향은 오히려 예수금이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작년에 대량 인출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인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까지 거의 돌아왔다. 여러분 질문 주신 거 다 적어왔거든요. 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위험하지 않은지, 사실 이제 뭐 금융기관을 신뢰하라, 정치권을 신뢰하라가 아니라 정치권을 신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행정가들은 뭡니까?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가예요. 여러분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이들도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정치를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정가들은 행정가의 업무에 맞게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거죠. 금고 당기 순이익이 상반기 손실에서 연말 이익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뭐냐? 금리 상승 때문에 조달 비용이 올라갔죠. 또 연체 발생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죠. 그래서 비용이 크게 늘면서 23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그러나 연체 관리 강화하고 23년 중반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법인이 1,400개 정도, 1,4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새마을금고 법인이 4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 몇몇 법인들은 사실 도산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인에 의해서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저축을 한 새마을금고가 도산하면, 인수합병 되면 나 돈 못 받는 거냐?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지만, 인수합병을 한 인수자, 인수법인이 역시 그 돈에 대해서,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히 상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1년, 22년 내내 순이익을 받습니다.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받다는 사실 아십니까? 23년에도 어쨌든 순이익을 받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새마을금고 전체 중앙회 차원에서의 순이익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약할까?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 과도한 불안, 그러니까 위기를 자꾸 조장하는 듯한 그런 논리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불안 때문에 애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드린다면 주변에도 혹시 새마을금고에 저축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조회수를 원한다면 새마을금고 위기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파산한다, 여러분 돈 빼세요, 이게 조회수에 훨씬 유리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지금 급하게 인출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확정이자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은행도 이 법으로 5천만 원에 한해서 지켜주지만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한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켜줍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수한 인수법인이 지켜줍니다. 그 논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현명한 의사결정 내리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